여러분이 어제 산 그 물건 정말 필요해서 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홀려서 지갑을 연 겁니까?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그 순간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어쩌면 제가 쓴 기술 때문일지 모릅니다. 2300년 전에 완성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득 무기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설득당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광고가 당신을 설득하고, 뉴스가 당신을 설득하고, 상사가 당신을 설득하고, 심지어 가족도 당신을 설득하죠. 그런데 정작 당신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설득은 보이지 않거든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물처럼 스며들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와인을 주고 가격만 다르게 알려줬습니다. 한쪽에는 10달러짜리라고 했고 다른 쪽에는 90달러짜리라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0달러짜리라고 들은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더 많은 쾌락 신호가 측정된 겁니다. 같은 와인인데도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경험마저도 타인의 말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 돌아가 봅시다. 이곳은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험한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토론했고 법정에서 변론했으며 의회에서 정책을 논했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지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이 문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궤변론자들의 말솜씨에 밀려 결국 사형당했죠. 젊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광경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진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공한 연설가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말투, 몸짓, 논리 구조를 해부했죠. 마치 생물학자가 개구리를 해부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정확히 세 가지뿐이라는 사실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가지입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우리말로 하면 신뢰, 감정, 논리죠. 왜 하필 세 가지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뇌과학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인간의 의사결정 구조를 꿰뚫어 본 겁니다. 현대 신경과학이 2000년 후에 증명한 사실을 말이죠. 인간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 이것이 말이 되나? 바로 이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해야만 설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에토스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뢰성, 권위, 믿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같은 건강 정보를 의사가 말하는 것과 유튜버가 말하는 것 중 뭘 더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의사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용이 똑같은데도 말입니다. 바로 에토스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 건강 조언을 두 그룹에게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한 말이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름 없는 블로거가 한 말이라고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버드 교수 버전은 82%가 신뢰했고 블로거 버전은 31%만 신뢰했습니다. 내용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에토스는 단순히 학력이나 직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세 가지 층으로 나눴습니다. 실용적 지혜, 덕성, 그리고 호의죠. 실용적 지혜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아는 게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명의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명은 경제학 이론을 줄줄 외우며 복잡한 수식을 설명합니다. 다른 한 명은 제가 이 방법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수익을 냈고 제 고객 300명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굴 더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 두 번째 사람을 믿죠. 왜냐하면 그는 실용적 지혜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덕성은 도덕성과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능력보다 선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0.1초 만에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의 70%가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인가였죠. 능력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득의 달인들은 자신의 약점을 먼저 드러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완벽한 척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진정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을 더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호의입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청중의 편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편인가 적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번 적으로 분류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 에토스 없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메신저는 메시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에토스만으로 충분할까요? 신뢰만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여기 두 정치인이 환경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정치인은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평균 2.8%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해수면이 평균 30cm 상승할 것이고 이는 전 세계 해안 도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겁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한 주장이었죠. 두 번째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지난주에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우리도 북극곰처럼 집이 없어질까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건가요? 누가 이겼을까요? 두 번째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파토스,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한다.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제안이라도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와 행복할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광고라도 슬플 때 보는 것과 즐거울 때 보는 것의 효과가 다르죠. 그래서 설득의 고수들은 먼저 청중의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합니다. 보험 광고를 떠올려 보세요. 항상 어떤 감정으로 시작합니까? 공포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안심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보험이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공포를 심어놓고 해결책을 파는 거죠. 자동차 광고는 다릅니다. 자유와 모험을 자극합니다. 드넓은 해안도로를 달리는 장면, 가족과 함께 웃으며 캠핑하는 모습,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인데 광고는 꿈을 팝니다. 감정을 파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 가장 강력할까요? 와튼스쿨 연구진들이 수천 개의 바이럴 콘텐츠를 분석했습니다. 어떤 감정을 담은 콘텐츠가 가장 많이 공유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경외감이 1위였고 분노가 2위, 불안이 3위였습니다. 슬픔이나 만족감은 순위가 낮았죠. 왜 그럴까요? 경외감, 분노, 불안은 모두 각성도를 높이는 감정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죠. 뭔가 행동하고 싶게 만듭니다. 반면 슬픔이나 만족감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설득하려면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데 각성도가 높은 감정이 더 효과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너무 강한 감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금연 광고에서 너무 끔찍한 폐 사진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부정하거나 아예 생각 자체를 차단해버리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말이죠. 마치 요리할 때 소금을 적당히 넣듯이요. 그렇다면 에토스도 있고 파토스도 있으면 충분할까요? 또다시 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성도 있으니까요. 바로 로고스, 논리입니다.
197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를 시도한 거죠. 첫 번째 방법, 죄송한데요. 먼저 복사 좀 해도 될까요? 성공률은 60%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 좀 해도 될까요? 성공률은 94%로 껑충 뛰었죠.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더 놀랍습니다. 죄송한데요. 복사를 해야 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 좀 해도 될까요? 이건 사실 이유가 아닙니다. 복사하기 위해 복사한다는 동어 반복일 뿐이죠. 그런데도 성공률이 93%였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뇌는 왜냐하면 뒤에 뭔가 나오면 그것을 이유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게 형편없는 이유라 해도요. 이것이 로고스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원합니다.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으려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이죠. 연역법은 일반 원칙에서 구체적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입니다. 귀납법은 반대입니다. 구체적 사례들을 모아서 일반 원칙을 만드는 거죠. 이 고양이는 네 발이다. 저 고양이도 네 발이다. 그 고양이도 네 발이다. 따라서 모든 고양이는 네 발이다. 이런 식입니다. 둘 다 강력하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한 논리보다 그럴듯한 논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꼼꼼히 따져보지 않기 때문이죠. 광고를 보십시오. 10명 중 9명이 만족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몇 명을 조사했죠? 어떤 기준으로 만족을 측정했습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입니까?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만족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어떤 논문에서요? 누가 검증했습니까? 역시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완벽한 논리보다 그럴듯 보이는 논리가 더 많이 통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것은 사기꾼들도 아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배웠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명확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법정에서는 로고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와 논리 없이는 승소할 수 없으니까요. 장례식 추도사에서는 파토스가 중요합니다. 슬픔을 위로하고 고인을 기리는 자리니까요. 정치 연설에서는 에토스가 결정적입니다. 신뢰받다는 정치인은 무슨 공약을 내걸어도 소용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설득은 세 가지를 완벽하게 조합했을 때 일어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이죠. 에토스를 보겠습니다. 킹 목사는 누구였습니까? 흑인 인권운동의 지도자였고 비폭력 저항을 이끌었으며 여러 차례 투옥되면서도 신념을 굽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파토스를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꿈입니다. 희망을 주면서도 현실의 고통을 환기시킵니다. 청중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거죠. 로고스를 보겠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의 건국 이념을 정면으로 들이대는 겁니다. 논리는 명확합니다. 당신들이 세운 원칙대로 하자. 그게 바로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가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연설이었고, 그래서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상사를 설득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로운 프로젝트 예산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죠. 먼저 에토스를 구축하세요. 제가 작년에 진행한 캠페인은 예산 대비 180%의 성과를 냈고 팀원들과 협업하며 기한 내에 모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파토스를 활용하세요. 최근 고객 인터뷰에서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희 서비스가 8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줬다면서요.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고스로 마무리하세요. 이 프로젝트는 3개월간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시장조사, 2단계는 베타 테스트, 3단계는 본격 출시이고 각 단계마다 측정 가능한 KPI가 있습니다.
명확한 계획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설득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화해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잘못한 적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토스도 없고 파토스도 없고 로고스도 없습니다. 그냥 방어적 반응일 뿐이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 3년간 함께 이겨낸 이 일들을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알잖아. 에토스입니다. 신뢰관계를 환기시키는 거죠.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돼. 내가 너무 무심했어. 정말 미안해. 파토스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주 목요일 저녁은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만들자. 핸드폰도 꺼놓고 오로지 대화만 하는 거야. 로고스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훨씬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똑같습니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만 있고 그것도 약한 로고스이기 때문이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빠도 네 나이 때 공부를 소홀히 해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게 됐거든. 에토스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너의 꿈이 뭐니?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 꿈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파토스입니다.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번 학기 목표를 같이 세워볼까? 매일 1시간씩만 집중해서 하면 어떨까? 주말에는 네가 좋아하는 것 하고. 로고스입니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동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술을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답을 보여줍니다. 히틀러도 이 기술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토스를 위해 자신을 독일 민족의 구원자로 포장했고, 파토스를 위해 독일인들의 분노와 자부심을 자극했으며, 로고스를 위해 유대인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죠. 결과는 우리 모두 압니다.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설득은 도구입니다. 칼과 같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윤리학도 가르쳤습니다. 설득 기술만큼이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어용으로 쓰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에토스를 쓰는구나, 파토스를 자극하는구나, 로고스를 포장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세요. 그러면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쓰세요. 거짓말을 포장하는 데 쓰지 마세요. 좋은 의도, 좋은 제품, 좋은 생각을 전달하는 데 쓰세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쓰세요. 설득은 조종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강력하면서도 윤리적인 설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에토스, 신뢰성, 파토스, 감정, 로고스, 논리.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여러분 주변 모든 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이죠. 차이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광고를 볼 때 저들은 지금 내 감정을 어떻게 조종하려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의 연설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논리에 허점은 없나?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따져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구를 좋은 곳에 쓰세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기술을 연구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2100년이 지났지만 그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여정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